근데 생각보다 제주도에 볼 게 없네요. 음식도 별론 것 같고, 아, 그런가요? 제주도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점심에도 더럽게 맛이 없더라고요. 애들이 맛없는 데서 포장해 왔는지. 돈가스 드셨다고요? 근데 기름 덩어리에 우유. 아무튼 별로였어요. 근데 회도 서울에서 먹는 거랑 똑같네요. 숙소도 바닷가 앞이라 그래서 기대했거든요. 근데 창문 열면 바다가 보이는 그런 데는 아니던데요. 차라리 호텔을 해주시지. 엄마, 내일은 어디 좋은데 데려가 주실 거예요? 오늘 하도 실망해가지고요. 그래도 여기가 안사돈 친정이면 좋은데 많이 알고 계시죠? 내일은 저희끼리 다닐 거예요. 에이, 그래도 모처럼 같이 왔는데 왜 따로 다녀? 그리고 안사돈이 너희보다야 낫겠지. 여기 와서 본 게 바다밖에 없잖냐. 뭐 특색 있는 그런 거도 봐야지. 비싼 돈 주고 와서는 바다는 서해에 가도 있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남유성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과 사돈에 관한 이야기이죠. 남 씨는 처음으로 아내, 딸 부부와 함께한 여행에 사돈이 따라온다기에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남 씨였다면 죽어도 이런 조합으로 여행을 쫓아간다는 말은 안 했을 테니 말이죠. 애초에 남 씨 부부가 계획한 여행이긴 했지만 당연하다는 듯이 대접을 바라는 안사돈 때문에 생각에도 없던 큰 지출이 있었습니다. 여행 계획도 새로 짜야 했고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함께 여행하고 싶은 그 마음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자 싶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 한번 대접하자 싶었죠. 하지만 본의 아니게 함께 여행하다 보니 원래 사돈과 가깝게 지내지 않았던 이유를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무례했던 사돈. 그리고 딸이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렇게나 못살게 굴던 것들. 어쩜 여행 와서도 똑같이 민폐를 끼치는지 몰랐습니다. 사돈지간이 전혀 어렵지 않은 모양이었죠. 남 씨는 딸 얼굴을 봐서라도 참자했습니다. 하지만 정도가 있는 법이었습니다. 사돈의 행동은 남 씨 부부를 우습게 여긴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남 씨 부부도 더 이상 예의 갖춰 대접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남 씨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외동딸이었죠. 사랑으로 키웠지만 그런 딸도 나이가 들어 당연히 결혼을 해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남 씨 부부는 그 결혼이 달갑지 않았지만 딸이 좋다기에 시켰습니다. 못마땅했던 이유는 사위 때문은 아니었고 사돈 때문이었습니다. 안사돈이나 바깥사돈이나 도무지 남 씨 부부와는 성격이 맞지 않았습니다. 괄괄하고 아나무인 같은 안사돈은 상견례에서 집과 혼수 문제를 가지고 고집을 피웠고 바깥사돈은 술에 취해 분위기를 망쳤습니다. 그러니 금쪽 같은 내 딸을 저런 집에 보내야 하나 고민이 깊었죠.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사돈 내외가 어찌내 행피를 부렸는지 사위도 찾아와서 빌고 딸도 울었습니다. 애들 결혼에는 우리가 최대한 맞춘다고 생각하자고. 그래. 그쪽에서 하자는 대로 하자. 크게는 집 문제, 작게는 예식장과 하객 문제까지 다 사돈의 입맛대로 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달갑지는 않았어도 그걸로 결혼을 엎을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남씨 부부의 실수라면 실수였죠. 딸은 결혼해서 직장이 있는 서울에 살았고 남씨 부부는 30분 정도 떨어진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멀진 않아도 생각보다 만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통화는 자주 하는 편이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입원하셨어. 정말? 왜? 장염 때문에 아이고, 며칠 입원해 계셔야 한다고 해서 지금 병문안 가는 중이야. 그래. 잘 다녀오고. 안부 전해드려. 그리고 그날 오후 늦게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여보, 지연이한테 연락 왔는데 병원에서 안 사돈이 우리한테 서운하다는 듯이 얘기했대. 우리한테? 왜? 사돈끼리 입원해도 연락도 잘 없다고. 딸을 통해서 마음을 전했으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사돈은 그게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당신이 몸 괜찮은지 메시지라도 보내봐. 그래서 아내에게 안부를 물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 되어도 다음 날이 되어도 답장은 없었습니다. 아직도 답 없어? 전화하라고 눈치 주는 건가? 설마. 확인은 하셨겠지. 그런데 그 뒤로도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연락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해서 바깥 사돈이 다리를 다쳤을 때에도 사돈 총각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아내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한 번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연락 안 할래. 너무한 거 아니야? 무시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연락했더니 그래. 하지 말어. 그 뒤부터는 사돈과는 교류가 없다시피 했습니다. 원래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지만 앞으로도 가깝게 지낼 일이 없다고 생각했죠. 너희 엄마 환갑에 맞춰서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해. 정말? 그래. 외할머니한테도 다녀오고. 오랜만에 좀 쉬다 오게. 좋겠다. 나도 가고 싶다. 너도 간지 오래됐지? 할머니도 네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 엄마 생일이랑 우리 결혼 기념일이랑 이틀 차이잖아. 그렇지. 우리도 가자고 할까? 시간 뺄 수 있으면 좋지. 너희 간다고 하면 아빠가 결혼기념일 선물로 비행기랑 호텔 쏠게. 그러자 딸이 들뜬 목소리로 사위와 얘기해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그 얘기를 했더니 기대하는 눈치였죠. 같이 가면 좋겠네. 그러게. 우리는 장모님 댁에서 자고 애들은 호텔 예약해주면 되잖아. 그래. 엄마도 좋아하시겠다. 오랜만에 손녀딸 보니까 남 씨의 아내의 본가는 제주도였습니다. 그래서 종종 제주도에 내려가곤 했는데 최근 들어 남 씨의 일이 바빠 거의 가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환갑이니만큼 아내가 좋아하는 곳을 골랐는데 딸과 함께 가면 의미가 더 있을 것 같았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 제주도에서 4년 정도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맞벌이하는 남 씨 부부를 위해 외할머니가 거의 딸을 키워주었습니다. 그랬으니 외할머니와 딸의 사이도 애틋했죠. 마침 딸의 결혼 기념일도 있다고 하니 같이 여행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함께 여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 씨도 은근슬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위도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하루 전에 미리 내려가 있을게. 호텔도 엄마 아는 분 통해서 좀 싸게 예약할 수 있다고 하거든. 너희 숙박도 해줄게. 그럼 제주도 가서는 우리가 쏠게, 아빠. 그래. 그렇게 하자. 할머니도 오랜만에 만나고 너무 좋다. 나도 2년 만에 가는 것 같아. 딸도 남 씨 부부와 같은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비행기와 숙소를 예약하고 얼마 안 있어서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행의 설레임보다는 곤란함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우리 시부모님이 제주도 여행을 같이 가자고 그러시네. 뭐? 우리랑 같이? 응.
우리 결혼 기념일이고 엄마 환갑이라서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같이 가자고 그러셔. 딸만큼이나 남씨도 곤란했습니다. 모처럼 함께 하게 된 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생일인데 왜 사돈과 함께 보내야 하는지 몰랐죠. 나중에 따로 너희가 모시고 가면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렸거든. 근데 이번에 꼭 같이 가자고 그러셔. 그래야 사돈지간도 같이 친해지고 그러는 거라고. 언제부터 친해지려는 노력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너무 막무가내였습니다. 김서방이 다음에 가자고 해도 꼭 엄마 아빠한테 전화 한번 해보라고 그러셨어. 딸 입장에서도 시부모 말을 거부할 수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사위가 말려도 소용이 없다고 하니 남씨 부부에게 마지막 선택권이 넘어온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안 된다고 하기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남씨 부부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그러자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불편하긴 해도 남씨는 처가에서 잘 것이기에 하루 이틀 정도만 같이 여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안사돈이 아내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어머,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죠? 사돈지간에 이렇게 가끔 통화도 하고 그랬어야 하는 건데. 형식적인 인사가 오가고 사돈이 용건을 꺼냈습니다. 애들한테 들으니까 여행 경비를 다 사돈이 내신다고 해서요. 아, 다는 아니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전화 한 통 안 할 수야 있나요? 남씨의 아내는 안사돈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안사돈은 당연하다는 듯이 아내의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며 제 할 말만 했습니다. 제가 제주도 여행이 처음인데 잘 부탁드려요. 우리 며느리 고향이 제주도니까 이런 건 또 좋네요. 아, 지연이 외할머니께서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서 인사도 드리고 하면 좋겠네요. 아무튼 간에 대접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제주도에서 보자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는 황당해서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하는 말을 들어보니 사돈네는 공짜로 여행을 할 작정인 듯 했습니다. 딸의 결혼 기념일에 비행기 값과 숙소를 비용을 내주는 것은 맞았지만 비행기 값도 요새는 쌌고 숙소도 2인을 위한 숙소를 예약한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돈 내외가 빈몸으로 따라온다고 하니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서 쓰는 비용이야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비행기나 자는 것은 가장 큰 것이기에 보태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우리가 초대하는 것처럼 됐네. 모양새가. 그러게 친정이니까 영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도 어차피 여행 가는 입장인데 좀 그렇긴 하네. 남씨 부부도 자는 것이야 장모님 댁에서 끼어 잔다고 치더라도 나머지는 다 돈이었습니다. 하나도 공짜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근데 어쩌겠어? 그쪽에서는 초대받고 대접받는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 또 매정하게 그쪽은 그쪽이 내라 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머리가 아픈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숙소는 우리가 예약해야지. 딸이 그렇게 말하자 조금 마음이 풀리긴 했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가 해줄게. 아니야. 우리가 할게. 김서방도 당연히 우리가 낸다고 했어. 그런데 또 며칠 뒤에 사돈네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호텔이 아닌 바다가 보이는 펜션에서 아들 며느리와 함께 묵고 싶다고 말이죠. 자식들 결혼 기념일 여행에 따라가며 그러고 싶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막무가내 사돈을 말리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울상을 짓는 딸을 보자 사위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모네 펜션을 예약하자. 남 씨의 처형이 제주도에서 숙박업을 하는데 펜션을 원한다면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가족이라도 공짜로 쓸 수는 없어서 그 숙박비는 남 씨가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딸은 이번 여행에 실망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사위와도 다툼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김서방도 어머님 못 이겨.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대. 어머님 지인이 저번에 제주도 여행 다녀와서 자랑하셨나 봐. 자식들이랑 갔다 왔다고. 어쩌겠어. 김서방한테 왜 처가랑만 가냐고 엄청 뭐라고 하셔서 어쩔 수가 없었어. 엄마 아빠도 불편하겠지만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 이해해. 하루 정도만 같이 시간 보내고 나머지는 각자 여행하면 되지. 너희는 너희끼리 데이트도 하고 해. 그래야지. 숙소까지 같이 쓸 줄은 몰랐는데 참 눈치도 없는 양반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여행에 의미를 두자면 그 마음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죠. 좋게 생각해. 그러려고. 시부모님 모시고 좋은데 간다고 생각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고집스럽게 따라가는 여행이 사실 사돈에게 별 의미가 없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남 씨는 딸보다도 하루 먼저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딸과 사위는 남 씨보다도 여행 일정이 하루 짧았죠. 그런데 남 씨 부부가 막 제주도에 도착하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빠, 제주도 도착했어? 지금 공항이야. 짐 찾으려고 하는데 왜? 그게 어머님이 여행 취소할 수 없냐고 그러시네. 뭐? 남 씨는 두리번거리며 짐을 찾다가 말고 우뚝 멈췄습니다. 그만큼 황당한 얘기였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속이 안 좋아서 내일 여행 못할 것 같다고 그러셔. 속이 안 좋다고? 아침에 드신 게 얹혔다고 그러시긴 하는데 귀찮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딸이 뒷말을 다 하지 않았지만 무슨 상황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막상 가려니까 생각이 달라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모든 예약이 된 상태였고 취소를 한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 출발하는 일정이니 말이죠. 남 씨는 울컥하는 마음에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김서방 좀 바꿔줘봐. 그러자 이윽고 사위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장인어른. 남 씨는 사위와 한참을 통화했습니다. 확실히 마지막으로 의사를 물어보고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설득이 가능하다면 모시고 오라고 하고 끊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안 오는 것이 나은 것 같기도 했죠. 좋게 생각하자. 좋게. 남 씨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뒤에 사위가 사돈을 설득해서 가기로 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안도인지 근심 때문인지 모를 한숨이 튀어나왔죠. 어쨌거나 딸은 다음날 올 것이기에 그때까지는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내자 싶었습니다. 남 씨는 아내와 함께 처가로 향했습니다. 1시간가량 달려 서귀포시에 도착해서 장모님과 식사를 하고 바닷가를 거닐기도 했습니다. 모처럼 여행 오니까 좋네. 그러게. 날씨도 좋고 5월 초의 날씨는 무척 좋았습니다. 딱 적당한 기온의 바람도 솔솔 불었습니다. 내일 점심 같이 먹기로 한 거지? 예약해뒀어. 대접해줘서 고맙다고 미리 감사까지 받아서 부담스럽긴 하다. 그래도 이왕 같이 여행하게 된 거 잘 대접해야지. 그렇긴 하지. 남 씨 부부는 하루 동안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10시쯤 되었을 때 딸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숙소에 도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펜션은 남시의 처가와 차 타고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1시까지 남씨가 예약한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바닷가 앞에 있는 식당이었고 인원수에 맞게 미리 예약해 두었죠. 그런데 약속 시간 1시간 전 또다시 남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의 이름이 떠 있었는데 이제는 딸의 연락을 받으면 불안하기부터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딸이 점심 약속을 취소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왜? 남씨도 슬슬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씨보다도 딸의 기분이 더 가라앉은 듯 보였습니다. 아까 짐 풀고 바다 근처 한 바퀴 돌고 왔는데 다리 아프시대. 뭐? 1시간 정도 걸었는데 힘들어서 아무 데도 못 가겠다고 그러셔. 어머님이. 그래도 식사는 하실 거 아니야? 숙소랑 안 멀어. 차 타고 15분 정도만 나오면 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냥 포장해 오라고 그러시네. 거기서 구워 먹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포장해? 그거 말고 돈가스 포장해 오라고 그러셔. 그럼 너희는? 우리도 못 갈 것 같아. 여기서 같이 돈가스나 먹자고 하도 그러셔가지고. 그럼 이거 예약한 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할머니도 기다리고 계셨는데. 너라도 와 그럼. 나 혼자 어떻게 가? 딸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으나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김서방은 뭐라고 하는데? 어머님하고 원성 높이려고 해서 내가 말렸어. 여행까지 와서 싸울 순 없잖아. 그래서 일단 점심은 포장해서 먹고 저녁에 만나는 거 어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기로 한 사람이 안 오겠다는데 남씨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알았어. 얼른 끊어봐라. 식당에 전화해야지. 다행히 1시간 전이라 아직 테이블 세팅이 안 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싫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행 시작부터 꼬이는 기분이었죠. 남씨는 인원수를 줄여 식사를 마치고 딸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장모님은 안 가신대? 회 못 드시잖아. 집에 계신데 그럼 지연이는 언제 봐? 이따가 밥 먹고 잠깐 집에 들러서 인사하고 가야지. 식사는? 챙겨 드신대. 남씨 부부 둘이서 집을 나섰습니다. 원래 장모님도 식사를 같이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하필이면 회를 꼭 먹어야 한다는 사돈 때문에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회를 못 드시는 장모님은 집에 남겠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걸렸지만 불편한 자리에 모시고 가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딸과 사돈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점심때는 죄송했어요. 제가 배가 아파가지고. 다리가 아파서 못 간다고 하더니 이제는 배가 아팠다고 둘러댔습니다. 남씨는 모른 척하고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제주도 왔으면 역시 회를 먹어봐야죠. 그렇죠. 근데 어르신은 회를 못 드신다면서요? 오는 길에 들어서 몰랐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다른 거 먹는 건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위가 다른 메뉴를 먹자고 하니 제주도까지 와서 회도 안 먹냐고 호통친 일을 남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 또한 모르는 척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이후로 이렇게 같이 식사한 것은 처음이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함께 술도 한 잔 기울이며 얘기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자리도 결코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제주도에 볼 게 없네요. 음식도 별론 것 같고. 아, 그런가요? 제주도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점심에도 더럽게 맛이 없더라고요. 애들이 맛없는 데서 포장해 왔는지.
돈가스 드셨다고요. 근데 기름 덩어리에 우유. 아무튼 별로였어요. 근데 회도 서울에서 먹는 거랑 똑같네요. 그러면서 괜히 왔다 어쨌다 하면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숙소도 바닷가 앞이라 그래서 기대했거든요. 근데 창문 열면 보이는 그런 데는 아니던데요. 골목 안에 있어서 바로 보이진 않았고 걸어서 1분 거리이긴 했습니다. 근데 딸의 이모 펜션인 줄 알면서도 숙소 흉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엄마, 사위가 경고하듯 부르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그만 드세요. 바깥사도는 벌써 혼자 소주를 2병째 비우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술을 마셔봐야 한다며 도수도 높은 소주를 주문했는데 말도 하지 않고 빠르게 술잔을 꺾었습니다. 바깥사돈을 돌아보자 벌써 얼굴이 벌겋고 눈이 조금씩 풀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어디 좋은데 데려가 주실 거예요? 오늘 하도 실망해가지고요. 그래도 여기가 친정이면 좋은데 많이 알고 계시죠? 원래는 오늘 점심에 만나서 하루 동안만 만나고 내일부터는 따로 여행할 작정이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내내 같이 다닐 생각은 없었는데 사돈 생각은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가이드를 해주길 바랐죠. 내일은 저희끼리 다닐 거예요. 에이, 그래도 모처럼 같이 왔는데 왜 따로 다녀? 그리고 안사돈이 너희보다야 낫겠지. 여기 와서 본 게 바다밖에 없잖냐. 뭐 특색 있는 그런 거도 봐야지. 비싼 돈 주고 와서는 바다는 서해에 가도 있어. 남씨 부부는 난감하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바깥사돈은 취했는지 자꾸만 테이블 위에 있는 컵이나 병을 넘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자리 정리하시죠. 내일 오전에 저희가 가볼 만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야겠네. 이 양반이 언제 이렇게 먹었어? 국물에다가 먹어야 되는데 회만 먹으니까 이러네. 에이, 다른 데 갈 걸 그랬다. 주섬주섬 자리에서 일어나며 안사돈이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바깥사돈을 챙겨서 먼저 식당 밖을 나섰습니다. 딸이 계산하려고 하자 남씨가 말리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거기까지는 원래 계획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한 끼는 남씨 부부가 대접하려고 했으니 말이죠. 지연아, 할머니가 들려서 얼굴 보고 가라 그러시네. 아, 그러면 엄마 아빠는 숙소 먼저 들어가시고 우리는 인사하고 와야겠다. 그러자 옆에 서 있던 안사돈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우리 둘이 어떻게 가? 택시 타면 그 앞까지 내려줘요. 아니, 알지도 못하는 동네인데. 그리고 이 양반 취해서 저 혼자 부축 못해요. 바깥 사돈은 자꾸만 휘청거렸습니다. 그러자 사위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지연이 너 먼저 할머니 댁에 가 있어. 내가 엄마 아빠 모셔다 드리고 다시 택시 타고 나올게. 그런데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사돈이 언짢아 하며 말했습니다. 뭐 하러 그래? 오늘만 날도 아닌데? 그냥 다 같이 들어가서 내일 뵈러 가면 되잖냐? 안 그러냐? 그러면서 눈을 부릅뜨고 남씨의 딸을 쳐다보는 안사돈. 거기에다가 대고 안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며느리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 차라리 그렇게 해. 엄마가 할머니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남씨도 아내도 여기서 딸에게 같이 가자고 했다가는 크게 미움을 받을까 싶었습니다. 딸은 울상이 되어 사돈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씨와 아내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땅이 꺼져라 숨을 내쉬었습니다.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만나니 더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내일 점심까지만 함께 있고 그 뒤부터는 따로 하기로 아내와 다짐했죠. 그런데 다음날 오전에는 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숙취해소제 사러 가고 있다고? 참, 그래서 언제 나올 수 있는데? 낮잠? 너희라도 나가서 여행해. 계속 숙소에 있는다고? 그러면 밥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럴 거면 뭐하러 여기까지 와? 서울에서 배달시켜 먹지? 아이고, 모르겠다. 알았어. 그러면 이따가 오후에 연락해. 아내가 딸과 통화를 하더니 속상해하며 말했습니다. 바깥 싸돈 술병 나서 애들 숙취해소제 사러 간대. 그리고 안 사돈도 힘들어서 쉬어야 된다고 낮잠이나 자자고 그랬대. 낮잠? 그래, 애들은 일찍 일어나서 나올 준비하고 있었는데 자장면이나 시켜 먹자고 그런대잖아. 지연이는 울어. 왜 울어? 오늘이 결혼 기념일이잖아. 잔뜩 기대했는데 시부모 심부름만 하고 제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니까 좋겠어? 아, 힘들면 사돈네만 쉬면 되잖아. 내 말이 그 말이야. 근데 꼭 아들 며느리랑 같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별나다 별나. 어떻게 이런 민폐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도 그렇지만 사돈과 한 약속을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어기니 어이가 없었죠.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얼굴을 붉히더라도 같이 여행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랬으면 적어도 제주도에 있는 동안에는 맘 편히 있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조금 후에 남 씨도 딸과 통화를 했는데 딸은 무척 속상해했습니다. 숙소 안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위는 안사돈에게 화를 내고 안사돈은 며느리에게 짜증을 내고 며느리는 사위에게 투정하게 되고 남 씨도 듣는 내내 착잡했습니다. 그리고 늦은 오후에 나온 사돈네는 남 씨 부부가 데리고 가는 곳마다 불평을 했습니다. 이건 이래서 별로다. 저건 저래서 별로다. 음식을 먹으면 이건 돈 주고 사 먹을 만한 게 아니다 하며 화를 부추겼습니다. 일부러 저러나 싶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남 씨도 사돈에게 맞춰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내일도 잘 부탁해요. 식당을 나와 안사돈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역시나 10,000원 한 장도 꺼내놓지 않는 사돈. 그렇게 불만이 많았으면서 내일까지 부탁하려는 건 무슨 심리인지 몰랐습니다. 지연이 엄마도 생일이라 내일부터는 저희끼리 시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안사돈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아니, 여행을 계획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죠. 남 씨 부부가 여행사도 아닌데 뭘 책임지라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돈은 남 씨 부부와 함께 다니는 게 즐거운가 싶었습니다. 대접해 주신다기에 마지못해 왔는데 이러시면 좀 그렇네요. 그러면서 밥값 얘기를 꺼내는 것이 계산해 줄 사람이 사라지니 그게 걱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염치 없고 뻔뻔했습니다. 어지간하면 맞춰주겠지만 딸까지 괴롭히는 걸 알아 말이 곱게 나가지가 않았습니다. 저희도 사돈 제주도 여행 안 해보셨다길래 시간 들여서 알아보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다 마음에 안 들어 하시니까 이제 저희도 더 보여드릴 데도 없네요. 아니, 내가 언제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참나, 됐어요. 얘들아, 가자. 종일 돌아다녔더니 다리 아파 죽겠네. 무슨 이런 데를 여행 코스라고 소개해 주는지 참. 저 할머니 댁에 가봐야 해요. 뭐? 너는 진짜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와중에 친정 가야 한다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이제는 며느리가 할머니 보러 간다는 것도 못마땅해 했습니다. 힘드시면 사돈은 숙소에 계셔도
애들은 좀 데이트도 하게 내보내셔야죠. 뭐라고요? 누가 묶어놨어요? 나가지도 못하게 하셨잖아요. 지연이 네가 그렇게 일러 바쳤냐? 굳이 일러 바치지 않아도 누가 봐도 알죠. 여행 싫으시면 왜 오신다고 하신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지 부모만 모시고 여행한다는 게 잘한 거예요? 당연히 똑같이 해야지. 그게 꼴보기 싫어서 굳이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심보가 고약했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사위가 안사돈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이게 지처가 챙기는 것 봐. 아들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 그만하고 얼른 가세요. 사위가 사돈 내외를 데리고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딸도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오늘이 딸과 사위의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그 뒷모습이 참 불쌍해 보였죠. 그리고 2시간 정도 흐른 뒤에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짐 싸서 나왔어. 나오다니? 김서방이랑 시부모님이랑 대판 싸웠어. 그러면 어디서 자게? 근처 호텔 알아봐야지. 그래서 남씨는 처음에 딸의 숙소로 예약했었던 호텔을 다시 예약해 주었습니다. 결혼기념일 축하해. 사돈일인 사돈일이고 아직 하루가 다 지나가지 않았기에 즐거운 기억 하나는 있었으면 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남씨의 아내는 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약했던 일정 중에 나머지 2박을 취소해버렸습니다. 이미 결제한 숙박비는 수수료로 준 셈 치자고 했고 중요한 건 내일 꼭 체크아웃 하도록 해달라고 했죠. 그리고 남씨는 돌아가는 사돈네 비행기를 취소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수료가 들긴 했지만 속은 어느 정도 후련했습니다. 더는 대접이고 뭐고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오전에 안사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경우예요? 지금 여기 주인이 와서 우리 보고 나가라는데? 아, 예약이 오늘까지예요. 그게 말이 돼요? 이틀은 취소했으니까 얼른 비워줘야 해요. 다음 손님 받아야 할 테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란 소리예요? 글쎄요. 마음에 드는 곳으로 직접 결제하시면 되겠네요. 아니, 요새 제주도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그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염치 없이 행동했나 싶었습니다. 역시나 대화를 하면 할수록 고개가 절로 저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며느리 곱게 대하겠어요? 곱게 안 대하면요? 여행 끝마치고 바로 집으로 호출해서 혼쭐을 내주죠. 한번 그렇게 해보시죠. 남의 딸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 테니. 아니면 김서방이 보여드릴 수도 있고요. 아무튼간 즐거운 여행 되세요. 진짜 이러기에요? 너무하는 거죠. 제주도에 떨궈 놓고 나 몰라라 하면 이게 사람이에요? 제주도가 하와이도 아니고. 말도 다 통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돈이 좀 들다 뿐이죠. 아, 돈 없어요. 저도 없네요. 그럼 이만. 남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시는 사돈의 전화를 받지 않을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딸과 사위가 찾아와서 할머니에게 인사도 하고 남씨에게 잘못을 빌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연이한테 아무 일 없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작에 막았다면 좋았겠지만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니 한번 믿어볼 참이었습니다. 만약에 또다시 이런 일 있다면 다신 안 보겠다고 엄포를 놓았더니 사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울 가서도 부모님 집으로 가지 않겠다고 했죠. 그리고 남씨 부부와 딸 부부는 따로 여행을 끝마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사돈네가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갔는지는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하니 미아가 됐을 리는 없기에 신경 쓰지 않았죠.
나중에 딸에게 들으니 사돈이 찾아오고 난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위가 화를 내며 쫓아내버렸다고 했죠. 한동안은 사위가 방패막이 되어주긴 할 모양이었습니다. 마음이 놓이진 않지만 둘 다 앞가림을 잘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제주도만 떠올리면 사돈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불행한 일이었지만 잊기로 했습니다. 그건 제 거예요. 거기 들어있는 건 10만 원이 아닌가 보죠. 100만 원 들어있는 게 제 거예요. 어째서요? 늘 그렇게 받았으니까요. 그게요, 아버지. 아버지는 용돈 필요 없으시니까. 그래. 용돈 필요 없다. 그리고 너 같은 아들도 필요 없다. 아버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이상중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이 씨는 할 수만 있다면 아들을 그냥 사돈네 아들로 보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냥 자식 삼아 데리고 가라고 말이죠. 그만큼 아들에게 실망이 컸습니다. 이렇게 속이 없는 놈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멀쩡해 보였으니 당연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괘씸했지만 결국 아들의 잘못이 가장 컸습니다. 어버이날에 처가엔 100만 원, 그리고 제 부모에겐 10만 원을 준 아들. 며느리가 친정을 애틋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았고 아들은 제 처에 죽고 못 사는 줄은 알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상식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섭섭했습니다. 어째서 아들은 며느리가 부모를 생각하는 만큼 이 씨 부부를 생각하지 않는지. 그래놓고는 멋대가리 없는 말로 2번 상처를 주는 아들은 보니 외아들이라고 애지중지했던 세월이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속된 말로 죽 써서 남 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예 아들을 데려다 뒷바라지도 사돈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돈 아낀다고 아들 부부는 이 씨의 집에서 살고 있었으니 말이죠. 이 씨는 아들 발치에 10만 원이 담긴 봉투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봉투와 함께 아들을 향한 마음도 같이 집어던져 버렸죠. 이 씨 부부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외아들이었죠. 이 씨도 아내도 살면서 아들에게 크게 서운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자식 키우면서 늘 좋은 일만 있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모범생이었고 일찍이 취직해서 독립해 살며 자기 앞가림은 알아서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던지 좀 질투가 나긴 하던데. 질투는 무슨? 다 제 짝 찾아가는 거지. 그래도 요만한 꼬마였는데? 언제적 얘기를 해. 이 씨 부부는 아들의 결혼을 두고 농담을 했습니다. 전주의 여자친구를 정식으로 소개받았는데 아들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그런 말을 할 만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만난 사돈은 유달리 며느리와 사이가 좋아 보였습니다. 이렇게 다정한 아드님 두셔서 좋으시겠어요? 그러면서 이 씨의 아들이 자신의 딸에게 너무 잘해서 결혼은 2번 생각도 안 해보고 허락했다고 했습니다. 아주 사랑꾼이에요. 안사돈의 말처럼 딱 보기에도 아들이 며느리에게 잘했습니다. 의자도 그냥 앉게 하지 않고 꼭 손수 빼주었고 입만 열어도 경청할 준비를 했습니다. 뒤에서 아내가 팔불출이라고 혀를 찼지만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딸만 둘이라 이서방 때문에 든든해요. 저는 아들처럼 생각하려고요.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연서가 첫째라 저한테 좀 남달라요. 지금까지도 같이 사는데 마음 같아서는 결혼해서도 끼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안사돈의 말에 아내의 표정에 실금이 가는 걸 이씨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은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마음만 그런 거죠. 결혼했으면 따로 살아야죠. 자주 놀러와. 엄마, 에이, 그러면 안 좋아하시지. 그러면서 이씨 부부를 힐끔 쳐다보는 안사돈. 안 좋긴요? 서로 가까이 지내면 좋죠. 결혼하고도 자식과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마음은 부모라면 다 똑같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씨 부부는 상견례를 기분 좋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신혼집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아들에게는 이씨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에 들어와 살라고 했습니다. 월세로 주고 있었는데 만기가 아들네 결혼하는 날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식을 올리고 한 달 정도 각자 지내다가 이사를 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감사해요. 잘 살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기뻐했습니다. 사실 아들이 하나이기에 어느 정도는 아들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집이었습니다. 나중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돈네가 여력이 안 되어 집이 걱정이라는 말에 조금 일찍 준 셈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한 없이 공짜로 들어가서 살라고 했습니다. 명의를 바꿔줘야 하는 거 아닌가? 지훈이도 벌써부터 자기 집이라고 그러던데? 그건 나중에 애들 좀 더 자리 잡고 그러면. 그래도 힘들게 시작하지 않아서 다행이네. 아내의 말대로였습니다. 집에 돈이 안 나가고 직장도 좋으니 사치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아이들 키우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용돈 이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해요. 명절에 아들이 3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애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며느리는 아이를 낳으면서 직장을 쉬다가 휴직 기간이 끝나고 최근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아들이 혼자 벌게 되어 아무래도 부담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서 너희 맛있는 거 사 먹어. 아니에요. 이 정도는 당연히 드려야죠. 음식도 이렇게나 준비해 주셨는데요. 며느리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내가 음식을 준비한다고 장을 봐온 것이 30만 원은 훌쩍 넘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한다고 비싼 소갈비도 사왔다며 자랑했으니 이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다음날 처가에 간다기에 전복과 한우 세트도 같이 들려보냈습니다. 너희 거도 따로 쌌으니까 가져가? 그렇게 퍼주면서도 마음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사가 다 그렇듯 늘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씨는 아들 며느리와 거의 통화를 하지 않지만 아내는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그래도 보름에 한 번 정도는 연락을 주고 받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결혼 기간이 몇 년 지나다 보니 자연히 섭섭한 일이 생기곤 했죠. 특별한 날에 30만 원씩 주던 용돈은 어느새 1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너희도 얼른 돈 모아야지. 용돈 안 줘도 돼. 이 씨 부부는 아들 며느리에 부담 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아들네도 모순적인 행동을 할 때도 있었죠. 당신 그거 들었어? 뭐, 지훈이 사돈네랑 일본 여행 다녀온대. 언제? 다음 달 말에 안사돈 환갑 여행이라고 하더라. 그래, 환갑 지난 지 오래됐잖아. 그러면서 아내는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안사돈이 미뤘던 거 지금 가자 그랬다고. 지훈이 걔는 우리 환갑에는 그런 것도 없더니.
그때는 애들이 일하느라 바빴잖아. 당신 환갑이야, 그렇지. 내 환갑에는 그때는 아들을 변명해 줄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환갑이 2년 전이었는데 아들 며느리가 있고 그냥 지나가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씨도 아내가 서운해하는 마음이 이해가 갔습니다. 둘 다 환갑의 자식들과 밥 한 끼도 못 먹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아들 며느리가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쁜 날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고 잊어버렸는데 어쩌나 싶었습니다. 나중에 통화를 하긴 했으니 됐다 싶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처가랑은 해외여행을 가? 밸런스를 어느 정도는 맞춰야지. 마침 시간 여유가 생겼나 보지. 시간은 노력하면 다 뺄 수 있잖아. 아내의 말이 영 틀렸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도 여행도 가고 저들끼리는 이런저런 시간도 많이 보내는 것 같으니 말이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 다음에 우리도 같이 가면 되지. 흥. 맨날 돈 없다고 죽는 소리 하더니 죽는 소리까지는 아니다. 좀 억울하긴 하잖아. 걔들이 10만 원 주면 우리는 30, 40만 원 줬는데 여행은 사돈네만 데리고 가고. 투덜거리는 아내를 못 말린다는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도 좀 서운한 것뿐이지 그걸 가지고 아들에게 걸고 넘어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아들 며느리가 이 씨 부부를 찬밥 취급하는 경향이 있긴 했습니다. 허거릴 줄만 알았던 이 씨도 그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어디야? 네. 아버지, 저 지금 처가에 와 있어요. 어느 정도 짐작은 했습니다. 주말에는 높은 확률로 사돈네에 가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마 손주 때문에 며느리가 친정을 찾은 것일 테죠. 너 엄마랑 통화했어? 무슨 통화요? 어버이날에 말이야. 아, 아직 통화 안 하긴 했는데. 안 그래도 전화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 아직 용건도 꺼내지 않았는데 아들이 먼저 말을 했습니다. 이번 어버이날에는 못 갈 것 같아요. 회사 바쁘구나. 아, 그건 아니고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모시고 어디 좀 가기로 해서요. 그럼 회사는? 그날 쉬어요. 아, 그래? 이 씨와 아내는 그것도 모르고 일이 바쁘면 꼭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어버이날을 부담스러워해서 없어졌으면 하는 날 중 어버이날이 1등이라는 말을 아내가 어디선가 들었다며 그렇게 하자고 해서였죠. 그런데 괜한 걱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바쁘지도 않고 부담스럽지도 않은 것 같았습니다. 다만 이 씨 부부 대신 사돈네가 선택된 것이겠죠. 그래, 알았어. 네. 카네이션은 그날 보내드릴 테니까 거실에 두세요.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말하자 아내는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제는 토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지훈이 걔는 불편하지도 않나? 어떻게 매주 처가에 가? 같이 여행도 자주 가는 것 같고. 그러게. 그래도 처가 사랑받으니 다행이긴 한데.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 어버이날이니까 어버이끼리 데이트나 하자, 여보. 그래. 이 씨는 아내의 농담에 웃었습니다. 이렇게 초연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쩔 때는 명절에도 처가로 바로 갈 때도 있었습니다. 안사돈이 딸 시집 보낸 걸 유독 서운해한다고 들었습니다. 옆에 끼고 살고 싶다고 했던 것이 농담이 아니었단 걸 알게 되었죠. 지난해에 사돈 처녀도 결혼을 했는데 듣자 하니 그쪽도 사정이 마찬가지인 모양이었습니다. 두 딸과 사위들을 꼭 데리고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듯해서
이씨 부부도 양보하는 심정으로 그러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서운한 걸로 치면 자식이 하나뿐이 이씨 부부가 더 할 테지만 말이죠. 그냥 그런 성격이구나 싶어 기싸움 할 것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좀 쓸쓸하긴 하네. 어버이날 저녁에 아내와 저녁을 먹고 공원을 걷는데 문득 아내가 말했습니다. 날도 풀리다 말았는지 저녁바람이 쌀쌀했습니다. 그러니 어쩐지 가슴에도 찬바람이 휑하고 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밖에 모르던 아내는 더할 듯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이 보고 싶었던지 아내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이니? 네, 어디 다녀온다더니? 집에 들어갔어? 지금 막 집에 도착했어요. 좋은데 다녀왔나 보지? 장모님이 가보고 싶다고 하셨던 축제가 있어서요. 그래? 재밌었겠다. 어쩐 일로 전화하셨어요? 그냥 우리 아들 잘 있나 오랜만에 전화했지? 네. 근데 저 지금 집에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오셔서요. 식사 준비하는데 도와야 해요. 이 시간에? 네, 주무시고 가신대요. 그러면서 얼른 끊어야 한다더니 제대로 된 인사도 없이 어영부영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얘는 어버이날 어떻게 보냈는지 묻지도 않네. 그러면서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태연해 보였지만 섭섭하긴 할 것이었죠. 그런데 며칠 뒤 주말에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혼자서 어쩐 일이야? 어버이날에 못 와서요. 그러면서 점심을 먹고 가겠다고 하자 아내가 기뻐했습니다. 애 때문에 얼른 들어가 봐야 해서요. 이거 받으세요. 아들은 점심을 먹고 금방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1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버이날에 식사한 거 제가 산 걸로 할게요. 아이고, 그래. 잘 먹었다. 아들이 가고서는 아내는 기분이 많이 풀렸는지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며느리는 둘째를 낳았습니다. 두 번째 손주를 보니 시부모의 역할에 대해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주위에서 들은 얘기도 있었고 첫째 손주를 겪으며 몸소 알게 된 것도 있었죠. 지훈아, 수고했다고 전해주고 네 통장으로 돈 보냈으니까 산후조리 원비하고 준영이 엄마도 몸에 좋은 거 많이 사주고 해. 이 씨는 옆에 앉아서 아내가 아들과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출산하고 이 씨 부부는 넉넉히 돈을 보냈습니다. 첫째 때 멋모르고 전화 한 통만 했다가 난리를 겪고는 이제는 알아서 시부모 역할을 하게 되었죠. 요즘 세상엔 다 그런 것이라고 하니 그런 줄 알았습니다. 돈은 많이 들었어도 며느리와의 평화를 위해서는 그 정도는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였습니다. 손주가 100일이 넘기도 했고 마침 어버이날도 있기에 이 시부부가 아이도 볼 겸 아들네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 시부부와만 한 것이 아니었는지 아들네에서 안사돈과 딱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아니, 우리 딸내미가 어버이날이라고 들르라고 해서요. 잠깐 온 거예요. 이따가 저녁 때는 둘째 딸네 가봐야 해요. 아, 우리 바깥 양반은 허리가 안 좋아서 집에 있고요. 아, 그러세요. 이 씨 부부는 사돈과 함께 거실에 앉아 얘기도 나누고 아이도 구경했습니다. 이제 재워야 해서요. 잠깐 들어갔다 올게요. 아들과 며느리가 아이를 안고 안방으로 사라졌습니다. 거실에는 이 씨 부부와 안사돈 그리고 큰 손주만 남아 있었는데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괜스레 이리저리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안사돈이 뜬금없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애들을 남이 집에 살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 집이 있는 게 좋지 않나요? 아, 집이요. 솔직한 말로 그렇잖아요. 요즘엔 다들 이게 니네 집이냐, 월세냐. 이런 것도 서로 물어보고 그런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슬슬 이 아파트의 명의를 바꿔줄 때도 되지 않았느냐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아들도 아니고 사돈의 입에서 듣는 기분은 썩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주실 거면 얼른 주시는 게 좋죠. 자식들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겠지만 사돈네가 하기엔 염치 없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 집에 사돈네가 관여된 것이라고는 냉장고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서 집을 주라는 말을 하니 황당하기도 했죠. 아, 예. 때 되면요. 이 씨는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잠시 뒤에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거실에 있던 사돈이 며느리와 함께 부엌으로 갔습니다. 거실에 둘이 남겨지자 아내도 인상을 쓰며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대놓고 하지? 이 씨는 부엌에 들릴까봐 아내에게 눈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와 사돈에게는 그런 눈치가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결혼하면서 집 한 채도 못 받은 맹꽁이는 너밖에 없어. 이 집 있잖아. 등기에 이름이 찍혀야 너 이거지. 지금 준단 소리도 안 하잖냐. 받은 만큼만 하면 되지. 목소리를 낮추지 않은 것인지 거리가 가까워서인지는 몰랐지만 무슨 말이 오가는지 파악할 수 있을 만큼의 소리였습니다. 기가 막혀서 이 씨 부부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집 한 채도 안 준 거면 이 집은 뭐냐 따지고 싶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몇 년간 맘 편히 살아놓고는 아무것도 안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받은 만큼만 하겠다는 며느리의 말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며느리에게 잘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저런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출산하느라 며느리 몸 축났을 거라면서 몸에 좋다는 건 바리바리 싸운 아내가 안타까울 지경이었죠. 그리고 산후조리원 비용이며 때때로 보내주었던 용돈도 무시할 것이 못 되었습니다. 아들과 마찬가지로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다 소용없는 일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렇다 쳤습니다. 내 친부모가 아니니까 애틋한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을 수 있구나 생각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남이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아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식사하고 가세요. 아이를 재우고 나온 아들이 하는 말에 이 씨가 대답하기 위해 입을 열었는데 그보다 안사돈이 빨랐습니다. 나는 주연이네 집에 가봐야 한다니까 그러네. 서연이 서운해할 텐데. 내일 또 올게. 그러세요. 그럼 사돈과 며느리가 나눈 말에 기분이 상해 오래 있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부모에게는 밥 먹고 가란 소리도 안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끝까지 안사돈을 바라보며 말하던 아들을 보며 이 씨가 인상을 쓰자 뒤늦게 이 씨의 존재를 발견했다는 듯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 아버지. 식사하고 가실 거예요? 어째 안사돈에게 하는 질문과 뉘앙스가 달랐습니다. 좀 부실하긴 할 텐데. 서연이가 지금 밥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며느리 쪽을 한번 힐끔 또 안사돈 쪽을 한번 힐끔 쳐다보는 아들. 기가 막혔습니다. 아내 눈치가 보이니 엄마 아빠는 빨리 가줬으면 하는 눈치고 반면에 장모에게는 아주 안절부절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 자식이 아니고 며느리의 남편이고 안사돈의 사위구나. 하고 말이죠. 마음속으로 무언가 단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일어날 거야. 저녁은 집에 가서 먹어야지. 이만 자리를 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머릿속도 복잡하고 마음도 술렁거렸습니다. 그러자 안사돈도 주섬주섬 짐을 챙겼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세요. 아들이 안사돈과 이씨 부부에게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빨간색의 홍삼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힐끔 보니 안사돈에게 건네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씨에게 주기 전에도 쇼핑백 안을 이리저리 확인했습니다. 자, 여기요. 어버이날이라서 준비했어요. 쇼핑백 안에는 흰 봉투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역시 우리 사위가 이런 건 잘 챙겨요. 이씨는 어쩐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에게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아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이씨 부부는 지상에 주차해 놓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어머나, 그런데 조수석에 앉은 아내가 놀라는 게 보였습니다. 왜 그래?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넣었지? 아내가 쇼핑백에 있던 봉투를 꺼내서 확인한 모양이었습니다. 왜? 얼마 들었는데? 당연히 10만 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100만 원인데? 옆을 돌아보니 봉투가 평소와는 다른 두께이긴 했습니다. 쇼핑백에 들어있어서 눈치를 채지 못했던 것 같았죠. 얘가 우리 서운한 거 알았나? 이 씨도 아들이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둘째까지 생겼는데 평소보다 많은 돈을 주니 어리둥절하면서도 아내의 말처럼 서운했던 감정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5분도 안 되어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리 줘봐. 아내에게 온 전화를 이 씨가 받았습니다. 지훈이냐? 네, 아버지. 그 종이 가방이 바뀌었는데 혹시 열어보셨어요? 아들의 말에 이 씨는 왠지 아니라고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니, 아직 안 열어봤는데. 똑같은 크기의 종류도 같은 홍삼인데 바뀌었다고 한다면 봉투가 다른 것이었겠죠. 그랬더니 아들에게서 안도하는 듯한 한숨이 들려왔습니다. 아, 그러면 아직 멀리 안 가셨죠? 그것 좀 갖다 주실 수 있어요? 이 씨는 차를 돌렸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인지는 몰라도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시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을 하자 여전히 그곳에 서 있는 아들과 안사돈이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리니 안사돈이 호호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서방이 정신이 없어서 바꿔서 줬나 봐요. 그러면서 들고 있던 똑같은 쇼핑백을 이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씨는 자신에게 있던 쇼핑백을 건네는 대신에 안사돈이 주는 것을 받아 봉투를 꺼내 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들과 사돈이 당황한 기색으로 이 씨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안에 봉투가 있던데. 이것도 바뀐 거야? 이건 똑같지? 그러자 아들이 당황하면서도 대답했습니다. 에이, 그건 똑같죠. 그래? 그럼 이 가방만 드리면 되지? 그랬더니 아들과 사돈이 경악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통째로 바꿔야죠? 똑같은 봉투인데요. 그게 아니고요. 이 씨는 그 앞에서 안사돈이 받은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러자 5만 원권이 2장 보였습니다. 2장, 10만 원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에게 늘 받아오던 금액이었습니다. 금액에 불만이 있던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양가가 똑같았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참 이상했죠. 베푸는 사람 따로 있고 이익을 얻는 사람도 또 따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줬던 거에도 10만 원이 들어있는 거지? 네. 아들이 눈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챙기려 하자 사돈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제 거예요. 그러더니 봉투를 낚아채 갔습니다. 거기 들어있는 건 10만 원이 아닌가 보죠. 이 씨가 싸늘하게 물었습니다. 열어보셨죠? 그래 놓고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세요. 거짓말을 누가 한 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100만 원 들어있는 게 제 거예요. 어째서요? 저는 늘 그렇게 받았으니까요. 그러자 아들이 얼른 해명했습니다. 그게요, 아버지. 아버지는 용돈 필요 없으시니까. 그걸 변명이라고 했습니다. 10만 원과 100만 원. 아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크기와도 같았습니다. 이 씨는 더 들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고 있던 10만 원 봉투도 아들 앞에 툭 던져버렸습니다. 그래. 용돈 필요 없다. 아버지,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사돈을 향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셔서 살림에 보태세요. 그러자 모멸감이 느껴진다는 표정을 짓는 안사돈. 하지만 멸시당한 것은 사돈이 아니라 이씨 부부였습니다.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차를 돌려가지고 오라고 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봉투를 바꿀 생각을 이씨라면 하지 못했을 것 같았습니다. 부모에게 미안해서라도 말이죠. 이씨는 아내와 함께 차에 올라탔습니다. 사이드미러를 보자 사돈이 100만 원 봉투를 끌어안고 안도하고 있는 것이 보였고 아들은 이마를 짚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떠나는 이 씨를 따라온다던가 말리려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늦은 시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그 말에 이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모가 그런 용돈이나 선물에 예민해서 늘 그 정도를 챙겨주었는데 양가 모두에게 똑같이 하기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씨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들의 말은 이해가 가는 면도 있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양가 부모에게 100만 원씩 주기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걸 알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한 집에 살려면 매달 월세로 아무리 못해도 200만 원은 줘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어쩌다 한 번씩 100만 원 주는 건 아깝나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처가에도 똑같이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이 씨가 뭐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아들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죄송해요. 근데요, 장모님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신 건 아버지가 경솔하셨어요. 기가 막혀서 허공에 웃음을 토했습니다. 너의 그 말이 더 경솔하다. 지훈아, 경제적 부담? 그러면 용돈 같은 거 주지 마, 앞으로는. 그래도 안 서운하시겠어요? 이때다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서운하긴 뭐가 서운해. 이참에 확실히 하자. 부모 사이에 돈이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 그건 그렇죠. 우린 앞으로 너희한테 한 푼도 안 받을 거야. 7순이든 8순이든 10원 한 장도 주지 마. 아들은 얼떨떨한 기색이었습니다. 대신 너희도 아무것도 바라지 말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공짜로 부모에게 도움받을 생각 말고 줄 건 주란 말이야. 그리고선 월세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월세라뇨? 확실히 하자고 했잖아. 너도 부모에게 나가는 돈 부담스럽다고 했지지. 그럼 서로 안 주고 안 받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 집 최소 200만 원은 하거든. 그거 낼 자신 없으면 이사를 가. 아니, 아버지. 아무리 화가 나셔도 그렇지.
돈을 무기로 휘두르시는 거 아니에요. 당장 이사를 어떻게 가요? 그럼 월세를 내. 이 씨는 당황하는 아들에게 다시 한번 정확히 뜻을 보이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이 아내에게 전화해서 설득하는 것 같았지만 부부는 일심동체였습니다. 계좌번호는 알지? 모르면 메시지 보내줄게. 한술 더 뜨는 아내. 아들은 당장 이번 달부터 월세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쫓아낼 것 같으니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법적 권리가 없으니 배째라 할 수도 없었고 둘째도 아직 어렸으니 말이죠. 그리고 사돈네는 노발대발했습니다. 자꾸만 아내에게 전화가 오는 통에 차단하기까지 했습니다. 며느리랑 아들과의 사이도 마찰이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몇 달 뒤 아들이 전화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했죠.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처가만 신경 쓴 것도 죄송하고요. 엄마 아빠 마음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 사과는 받으마. 너희가 잘못한 건 맞으니까. 그런데 월세는 월세야. 그러자 아들도 화가 났는지 차라리 이사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서운하고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그러라고 했죠. 이사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해. 월세 안 들어오면 이사하는 줄 알고 집 내놓을게. 진짜 매정하시네요. 아들은 얼마 뒤에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곳에 살면서 돈도 모았을 것이니 어떤 집으로 어떻게 이사를 갔는지는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공짜로 집을 내준 것만으로도 수천의 가치가 있었기에 부모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했죠. 이 씨는 얼른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에게서 원망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심 이사를 나가면 이 씨 부부가 마음을 풀고 자신을 걱정할 것이라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도 아내도 콧방귀를 뀌고 말았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일본 여행도 가고 축제도 가고 우리끼리 재미나게 살아. 그래. 아들은 사돈 가지라고 그러자. 더 속편하고 좋지 뭐. 그렇게 이 씨 부부는 아들과 교류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이 뒤늦게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죠. 엄마는 딸이 이혼을 해도 눈 하나 깜빡을 안 해?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산다니까. 나 복직 미뤘어. 애만 두고 어떻게 일을 해?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다른 부모들은 다 자식들에게 못해줘서 안달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여력이 되는데도 안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기적인 부모죠. 맞아.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엄마 인생만 즐기며 살아? 누가 그 나이에 헬스장 다니고 쇼핑하고 그러고 살아? 다 손주 키워주고 뒷바라지 해주며 살지. 젊은 우리 인생은 생각 안 해? 엄마가 너희 인생 대신 살아줘? 그만큼 해줬으면 각자 인생 살면 안 되니. 젊은 인생만 가치 있어? 엄마 인생은 생각 안 해? 60 넘으면 다 산 것 같지? 너희도 한순간이야. 눈 감았다 뜨면 내 나이 된다고. 그때 너희들은 너희 자식을 위해 그렇게 살래?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허봉임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또한 그녀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허 씨는 평생을 가정과 자식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려웠던 시절도 여유로웠던 시절도 허 씨의 입에 들어가는 것은 아까웠어도 자식들의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자식들조차 그랬습니다.
부모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자신들 입에 들어가는 게 중요했고 부모 삶보다도 자신의 삶이 우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뜨니 눈에 불을 켜고 돈 타령을 하고 당연히 부모가 아이를 봐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30대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여전히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결혼까지 다 시켜놨는데도 여전히 부모에게 바라는 것이 많았습니다. 부모의 상황이나 심정 같은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닌 듯 했습니다. 아버지 보험금은 어딨느냐 묻는 자식도 육아를 부탁하는 자식도 지긋지긋했습니다. 허 씨는 스스로에게도 뒷전이었던 자신의 인생을 뒤늦게나마 찾으려고 했습니다. 자식을 이 정도로 뒷바라지했으면 할 만큼 했습니다. 남편도 떠난 마당에 스스로를 챙길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자식들 곁을 떠날 때가 온 것이었죠. 허 씨는 아들이 하나, 딸이 둘 있었습니다. 결혼 초 어려운 형편에도 셋이나 낳아 가진 고생하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허 씨와 남편은 평생을 아끼며 살았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워낙 가난했던 탓에 결혼할 때 한 푼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 씨 부부는 자식들만은 그런 어려움을 알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풀린 훗날에도 늘 허리띠 졸라매며 살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졌을 때조차도 말이죠. 아꼈다가 싸질머지고 가. 좀 새 옷도 사 입고 그래. 맨날 그 조끼만 입고 있더라. 옷을 왜 사? 멀쩡한 거 입으면 되지. 있는 것들이 더해요. 냅둬. 다 나중에 자식 물려준다고 저러는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뭐하러 애를 셋이나 낳아. 둘이나 셋이나. 허 씨의 친구들이 혀를 찼습니다. 이제 하나둘 결혼한다고 하면 식겁하겠네. 돈 많이 들어. 너 근데 노후 자금은 꼭 남겨놔야 해. 먼저 자식들을 결혼시킨 친구가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허 씨가 아무리 자식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노후 자금도 없이 퍼줄 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말은 얼마 안 가 실현이 되었습니다. 집도 없이 어떻게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보태준다잖아. 서울 집값 모르세요? 그러는 너는 서울 집값 모르냐? 어떻게 집 한 채 사달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해? 아들 결혼시키면서 그 정도도 생각 안 하셨어요? 그 정도를 쉽게 내줄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어. 자식이 너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결혼을 앞둔 큰아들이 남편과 언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와서 같은 얘기를 했지만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허 씨도 남편도 최소한 노후 생활을 할 정도는 남기고 자식들에게 전부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 이상을 바랐습니다. 형편껏 보태야지. 집을 좀 작은 데로 옮기시면요? 우리가 말이냐? 네. 요즘엔 그렇게들 해요. 어차피 두 분이서만 사는데 넓은 집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집까지 팔아서 결혼 자금을 보태라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허 씨 부부가 아들 결혼할 때 집값에 보태라고 도와주긴 했지만 집을 살 수 있을 만한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전세를 얻어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1억 5천을 보태주고도 신씨 부부는 한동안 아들 며느리의 원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라도 딸이라는 이유로 오빠보다 적게 해주진 않을 거지? 결혼 준비를 시작하기도 전에 둘째 딸이 엄포를 놓았습니다. 차별할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정말로 자식들 결혼시키려면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자식들 결혼도 못 시키는 시대인 듯 했습니다. 엄마 아빠 결혼할 때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 그건 옛날에 힘든 시절 얘기고. 요즘 누가 그렇게 결혼해? 안 하고 말지. 자식들은 부모의 지원에 고마운 감정을 갖기보다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남들 누구는 강남에 아파트 해줬다더라, 1억이 넘는 외제차를 선물해줬다더라 하며 비교하기 일쑤였습니다. 고생을 모르도록 키웠기에 나온 결과였습니다. 1억 5천이라는 돈을 모으려면 얼마나 피와 살을 깎는 노력이 필요한지 아들, 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무탈하게 자라, 무탈하게 직장 생활하다 결혼했으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그래도 인성은 바르게 키웠다고 생각했지만 남들에게만 그렇게 보였지 부모에게까지 바른 자식들은 아니었습니다. 누굴 탓하겠어? 다 우리가 그렇게 키운 거지. 그래도 자식인데 품고 가야겠지. 남편이 어느 날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막내딸까지 시집을 보낸 뒤였습니다. 몇 년간 자식들 셋을 결혼시키며 남에겐 말도 못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래 다 이런 과정을 겪나 싶었지만 이 정도로 지독하게 자식들의 밑바닥을 들여다본 사람은 흔치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부 돈 때문은 아니었고 사돈네와의 문제나 상견례 때문에도 골머리를 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이 끝나고 이제 되었다 싶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허씨 부부가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시킨다고 다가 아니었습니다. 저 5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으세요? 명절에 찾아온 아들이 밥 먹다 말고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집값도 오르고 있고 얼마 전에 오피스텔도 하나 사셨다면서요? 허씨가 떠벌린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귀신같이 알았나 싶었습니다. 자식들을 다 보내고 나니 허씨 부부도 경제적으로 숨통이 좀 트였습니다. 운도 따라졌고 말이죠. 이대로만 지내면 노후엔 좀 편안하게 살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었죠. 돈 좀 벌린다더니?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더 투자를 해야 더 발전이 있죠. 빌려주면 언제 갚으려고? 이전 같았으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남편이었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있는 대로 자식에게 베풀었을 텐데 여러 일을 겪다 보니 남편도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은 망설이는 듯 하다가 1년 안에 갚겠다고 했고 남편은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차일피일 미루는 아들 때문에 팔자에도 없는 빚쟁이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 아, 선우한테 전화해봤어요. 근데 선우 엄마가 대신 받더라고. 선우 엄마가? 근데 웬일로 그렇게 오래 통화했어? 안 그래도 사업 어려운데 돈 독촉한다고, 서운하다고. 허씨의 말에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에게서 돈을 받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아참 소희 오기로 했어요. 소희가? 저녁 먹고 간대? 응, 아이 생긴 기념으로 파티하자고. 최근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둘째 딸이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파티까지는 아니고 허씨 집에 와서 맛있는 것 먹으며 축하를 받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식사를 하면서 허씨에게 말했습니다. 애기 보는 거 별로 걱정 안 되는데? 엄마가 해줄 거잖아. 당연하다는 듯한 그 말에 허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 낳으면 엄마가 다 키워줘야 해. 알겠지? 엄마가 어떻게 봐? 친정엄마가 봐주지 누가 봐줘 그럼? 네가 봐야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도 딸은 허씨의 말을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워?
당황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아이를 엄마가 키우지 누가 키운다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육아를 도울 상황이 아닌 걸 뻔히 알면서 말이죠. 엄마 무릎 때문에 애 들었다 놨다 못해. 무릎이 왜? 하지만 오랫동안 주사도 맞아가며 치료하는 허 씨의 관절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관심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알게 된 뒤에도 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럼 나 일은 어떻게 해? 정 힘들면 사람을 쓰던지 해야지. 돈이 썩었어? 다들 친정엄마가 봐줘. 근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요즘에 맞벌이 하면서 애를 어떻게 키우란 거야? 부모 도움 없이. 그렇다고 아픈 몸으로 애를 돌봐달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딸은 투덜투덜 됐습니다. 옆에 있던 사위도 불편한 기색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한동안 계속 허 씨를 들들 볶았습니다. 당연히 봐줄 줄 알고 큰 걱정을 안 하고 있었다면서 말이죠. 그 말을 듣자 심란했습니다. 딸이 임신한 것이 허 씨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 더 안 먹고요? 배가 살살 아프네. 신경 쓰니까 그렇지. 허 씨만큼이나 예민해진 것이 남편이었습니다. 자식들 생각에 잠도 잘 못 자는지 새벽에도 자꾸 뒤척였습니다. 그런데 요새 들어서는 식사까지 잘 못하니 허 씨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막내딸이 알아서 잘 살고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허 씨 부부의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할까봐. 뭐? 허 씨는 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에 경악을 했습니다. 깨가 쏟아져도 모자랄 때 이혼을 언급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허 씨는 누가 듣는 것도 아닌데 목소리를 죽여 말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게 중요한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그래도 3개월 됐어. 어떻게 처음부터 맞을 수가 있어? 같이 살면서 맞춰보는 거지. 왜 김서방한테 무슨 문제 있는 거야?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부터 10까지 다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사위의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 나열하며 흉을 봤습니다. 허 씨가 들어보았을 때는 별것도 아닌 것들이지만 막내딸은 얘기를 하면 할수록 화가 나는지 나중에는 얼굴이 벌개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 중이야. 허 씨는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해라 말아라 할 것은 아닌 듯 해서 그러고 말았습니다. 허 씨가 같이 살아본 게 아닌 이상 딸과 사위 사이의 일을 속속들이 알지 못할 테니 말이죠. 그 뒤로 딸은 이혼을 한다고 그랬다가 그냥 산다고 그랬다가 하며 그 화풀이를 허 씨에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허 씨도 지쳐서 이혼을 하려면 해라 할 정도였죠. 그 와중에 아들은 계속해서 사업 자금을 융통해 달라고 했고 둘째 딸도 자꾸만 전화를 해댔습니다. 왜 이렇게 다들 부모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지 모르겠어. 어느 날 남편과 식사를 하며 허 씨가 푸념했습니다. 그래도 어떡해. 우리 자식인데. 그렇게 자식들에게 시달리면서도 내 자식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왜 그렇게 가슴을 답답하게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몇 달 되지 않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잠도 잘 못 자는 게 스트레스 때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살도 빠지나 보다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위암 말기였습니다. 남편은 힘겹게 투병을 하다가 너무나도 갑자기 허 씨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떠나보낸 이후로부터 허 씨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그 아빠가 위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아들이 말도 없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고선 뜬금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 아들을 허씨가 의아하게 바라보았죠. 아버지 보험 여러 개 들어놓지 않으셨어요? 그 말에 허씨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아들은 주저리주저리 했습니다. 보험금 받으셨어요? 기가 차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얼마나 받으셨어요? 허씨가 아무 말도 없자 아들이 답답하다는 듯이 재촉했습니다. 엄마도 아시잖아요. 사정 급한 거. 아들은 도대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 때마다 사정이 급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순간까지도 그 사정이라는 것이 더 급한 모양이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울던 모습이 지금은 아주 말끔했습니다. 자식들의 애도 기간은 참으로 짧았죠. 아직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부모를 잊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출산을 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딸은 수시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아빠 밥도 안 차려줘도 되니까 잠깐 우리 집에 와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혼하기로 했어. 그래서 곧 별거하게 될 것 같은데. 엄마 집으로 갈게. 그리고 자식 셋 중에서 혼자 남게 된 부모의 안부를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허씨는 지쳤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지쳐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남편의 물건들도 정리가 됐다 싶을 때쯤 자식들이 다 같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왜 아버지 앞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당연했습니다. 남편이 쓰던 카드 대금이 나가는 통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돈을 허씨가 관리했습니다. 부동산도 전부 허씨의 앞으로 되어 있었고 말이죠. 매정한 자식들이었습니다. 허씨에 대한 걱정이나 연민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부모의 삶 자체가 자식에게는 모두 뒷전인 듯 했습니다. 세 자식들은 찾아와서 각자 자기 얘기하기 바빴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밥은 잘 챙겨 먹는지, 생활에 불편함은 없는지, 외롭지는 않은지, 그런 건 궁금하지도 않은 듯 했습니다. 이만 돌아가 봐라. 피곤하다. 허씨는 힘없이 자식들을 물렸습니다. 용건이 끝나지 않았다며 가지 않으려는 자식들을 억지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이후로 자식들의 연락은 받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집거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찾아오고 연락하던 자식들도 허씨가 남편을 잃고 시름이 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줘야 한다고 저들끼리 말을 맞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 이유는 남편이 아닌 자식들이었죠. 허씨는 거의 한 달 가량을 자식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렇다고 폐인이 된 채로 지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밥 잘 먹고 잘 자고 가끔은 외출도 하고 지냈습니다. 다만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해 되돌아보았습니다. 사람이 깊게 고민하다 보니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내 인생이 어디에도 없었구나 하고 말이죠. 허씨는 가장 먼저 이 집을 팔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허씨는 한 달 내내 머리가 터지게 생각한 결과였지만 자식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이사를 하신다고요? 부동산에 내놓으셨어요? 그래. 팔리는 대로 이사할 거야. 어디로요? 경기도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태어난 곳이 수도권이라 더 내려갈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지인들도 거의 근처에 있었고 말이죠. 그러자 아들은 눈을 빛냈습니다. 그러면 차액이 좀 생기겠네요? 아들의 머릿속엔 오로지 돈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정답을 말했습니다. 허 씨가 경기도로 이사하려는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남은 돈, 저희도 좀 나눠주세요. 돈을 맡겨놓기라도 한 듯이 말하는 아들. 하지만 허 씨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좀 떼줄 테니까 네가 엄마 데리고 살래? 그러자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들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가 아니고 네 아빠도 없이 혼자 살기 무서워서 그래. 그러니까 아들이 허 씨의 눈을 슬금슬금 피했습니다. 선우 엄마도 있고, 제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더니 아들은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본래라면 징글징글할 정도로 돈 타령을 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리고는 한동안 방문이 뜸했죠. 허 씨의 집은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금방 팔렸습니다. 이사 날짜를 넉넉하게 잡고 새로 살 집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교통이 나쁘지 않은 위치의 작은 아파트를 살 생각이었죠. 엄마, 이사하면 우리 애를 어떻게 봐준다는 거야? 나 얼마 안 있으면 복직해야 해. 엄마가 언제 애 키워준다고 했어? 못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고. 나도 봐달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나도 일해야지. 부모가 둘이고 애는 하나인데 왜 못 키워? 그게 쉬웠으면 애초에 부탁도 안 했겠지. 엄마는 딸 걱정되지도 않아? 손주 보고 싶지도 않고? 걱정되지 않느냐는 말을 딸의 입으로 들으니 기가 찼습니다. 아무래도 역지사지가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일도 안 하면서 애 좀 봐주면 어때서 그래? 그러는 너는 일도 하는데 돈 벌어서 도움 있어. 왜 그렇게 매정해? 그리고 소진이도 난리 났어. 소진이 이혼하면 같이 살기로 했다며? 그렇게 갑자기 이사해버린다 그러면 어떡해. 소진이 엄마 따라서 이직해야 되나 걱정하잖아. 왜 이렇게 중요한 걸 자식들이랑 의논도 없이 결정하느냐고. 같이 산다고 한 적 없다. 너희 인생은 제발 너희가 알아서 살아. 그리고 허 씨는 이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놓았던 오피스텔 하나는 남겨놓았습니다. 다달이 생활비는 들어와야 하니 말이죠. 혼자 살기 딱 좋은 경기도의 소형 아파트를 사니까 차익이 1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집값이 꽤나 오른 덕이었습니다. 투자를 하든 어떻게 하든 나중 문제였고 일단 모든 돈을 통장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뿐만이 아니라 딸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로 이사를 해버릴 줄은 몰랐던 것 같았고 또 그만큼 많은 돈이 생길 줄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돈 타령이 시작됐죠. 허 씨는 자식들의 성화를 전부 무시했습니다. 이젠 자식들을 알았습니다. 부모만의 사랑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정작 사랑받은 자식들은 저들밖에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나같이 다 그런 줄 몰랐습니다. 남편의 말처럼 그렇게 키운 탓일 테니 누굴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허 씨는 새 집에서 새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어디로 이사했는지조차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째? 때깔이 고운데? 그래? 10년은 젊어 보이네. 혼자 사니까 더 좋은가 봐. 그러게. 웬일로 소고기를 먹자고 불러? 그냥 나한테도 좀 쓰면서 살려고. 로또 맞았어? 그건 아니었습니다. 늘 그 정도의 여유는 있었지만
아끼는 게 자식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들 눈에는 궁상맞아 보인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죠.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약 허씨가 달리 보인다면 그건 혼자 살아서가 아니라 자식들과 떨어져서였습니다. 허씨는 더 이상 자신에게 아끼지 않았습니다. 좋은 옷 사입고 좋은 거 먹고 스스로의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요즘 운동도 다녀. 무슨 운동? 매일 30분씩 나가서 걷기 하고. 아, 그저께 헬스장도 등록했어. 헬스장? 그 말에 친구들이 다들 놀랐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헬스장이냐면서 남사스럽다고 했죠. 모르는 소리야. 헬스장 가봤어? 60대가 절반이야. 뭐? 정말?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허씨도 보고 놀랐으니 말이죠. 어떻게 운동해야 하는지 모르기에 개인 레슨도 한 달치를 끊어 놓았는데 허씨 같은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요즘은 살을 빼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운동하는 중장년이 많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한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절반 정도가 허씨와 비슷한 연배로 보였습니다. 그걸 보고 허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태권도며 피아노며 미술이며 요가며 성인이 될 때까지 안 시켜본 것이 없었습니다. 원하면 뭐든 배우게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허씨 스스로를 위한 어떤 것도 해본 기억이 없는 듯 했습니다. 지천에 널린 게 헬스장이었는데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하면서도 이 정도의 운동도 할 마음에 여유가 없이 살았습니다. 어쩐지 좋아 보인다? 예. 허씨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인생이 재밌다고 느꼈습니다. 스스로 가꾸고 스스로를 위하여 사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순이 소리를 듣던 허씨는 자꾸만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없는 외로움을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말년에 필요한 건 자식들이 아니라 돈인 듯 했습니다. 이마저도 자식들에게 나눠져 버렸다면 혼자 남은 노후가 어땠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돈은 필요해도 같이 살 마음은 없어 보이는 아들이나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둘째, 그리고 제 코가 석자인 막내까지. 셋을 합친 것보다 노후 자금이 있다는 게 더 위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살고 있는 허씨가 원망스러웠는지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어쩜 자식 생각은 안 나세요? 아들이 시킨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할 말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허씨가 도와주지 않아 힘들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사업을 하라고 등 떠민 적도 없었고 도와주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허씨를 원망하는 며느리가 황당할 뿐이었습니다. 너희 여유 될 때 받으려고 전에 빌려줬던 5천만 원 돌려달란 소리도 아직 안 하잖니. 그거면 됐지. 5천만 원이요? 그래. 사업 자금한다고 빌려갔던 거 말이야. 그거는 나중에 사정 좀 나아지면 갚어라. 그걸 받으시게요? 빌려준 돈 안 받는 사람도 있니? 허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평소엔 전화도 안 턴 며느리가 돈 달라 그럴 때는 참 부지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허씨는 편한 노후를 얻은 대신 자식들의 마음을 잃은 듯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있지도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엄마는 딸이 이혼을 해도 눈 하나 깜빡을 안 해?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산다니까. 나 복직 미뤘어. 애만 두고 어떻게 일을 해?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다른 부모들은 다 자식들에게 못해줘서 안달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여력이 되는데도 안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기적인 부모죠. 맞아.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엄마 인생만 즐기며 살아? 누가 그 나이에 헬스장 다니고 쇼핑하고 그러고 살아? 다 손주 키워주고 뒷바라지 해주며 살지. 젊은 우리 인생은 생각 안 해? 엄마가 너희 인생 대신 살아줘? 그만큼 해줬으면 각자 인생 살면 안 되니. 젊은 인생만 가치 있어? 엄마 인생은 생각 안 해? 60 넘으면 다 산 것 같지? 너희도 한순간이야. 눈 감았다 뜨면 내 나이 된다고. 그때 가서 너희들은 너희 자식을 위해 그렇게 살래? 100세 시대라고 친다면 아직 3분의 2 정도 온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길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것이었지만 자식들에게 뿌리지만 않는다면 허씨 혼자 사는 데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자식들은 그런 허씨를 보고 이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돈 쓸 줄도 모르는 천치라고 생각했죠. 엄마 목표가 뭔 줄 아니? 자식 셋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진 돈 다 쓰고 죽는 거야. 뭐라고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건 너희들이야. 너희는 부모한테서 졸업을 좀 해라. 나도 너희한테서 이제 독립하련다. 자식하고 등지고 사시다가 나중에 아프면 후회하시게요. 그럼 내가 묻자. 나중에 나 아프다고 매일 전화하고 찾아가면 너희가 받아줄 거야? 내 병수발 들어줄 거야? 그러자 입을 꼭 다무는 셋이었습니다. 질린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거봐라. 너희도 각자 사는 게 좋을 거다. 나중에 아픈 엄마 데리고 살고 싶은 거 아니면 엄마 돈도 건들지 말고 엄마 시간도 건들지 말어. 나도 너희한테 기대면서 살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어. 알아서 잘 살다가 아파도 내 돈으로 치료할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살아. 제사를 지내라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용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허씨의 자식들에겐 아무런 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허씨도 자식을 위한 그 짐을 내려놓을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리 죽는 소리를 해도 노후 자금을 한 푼도 줄 생각이 없었고 또 힘들다고 울고불고 해도 손주를 봐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늙음하게 이혼한 딸 뒤치다꺼리하며 살 생각은 더더욱 없었죠. 허씨는 비로소 자식들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병수발 들 것인지 으름장을 놓았더니 그럴 생각은 없는지 잠시나마 물러난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 자식들을 위해 이제는 어떤 것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럴 힘이 있다면 차라리 동네 한 바퀴나 더 도는 게 이득이었습니다.